이런 데 갇혀 살면 숨막혀 죽는데 한시라도 속히 고향에 내려와 살아야 하구만. 지체 말거라. 그 사람은 지 친자식 따라간 거다. 니는 누구? 니 애비는 누구냐 말다. 저 산정에 마에 안 보이는가? 암튼 그 스님이 아니었다면 자네 골짜기도 죄다 절단났을걸. 집에 왔구나. 노무가 홀로 살고 있는 이 골 깊은 고향. 내일 묘에 가자. 비가 오지 않으면 말다. 니는 찾을 수 있을 거구만. 마의 암 골짜기 신종구. 산엽의 그늘 아래 검게 드러누운 저수지가 나타났다. 차창과 수평으로 흐르듯 저수지의 수면이 긴 검은 띠처럼 보였는데 명수는 이상스레 그 물의 반짝임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직 8월의 잔영으로 숲의 열기가 후끈하다. 차가 깊은 골로 들어섰다. 잣나무 숲이 산장의 과목을 아래서 위로 밀어 올리듯 산 허리께부터 밀생해 있다. 초록이 너무 짙어 군청색에 가까운 번짐 상태로 그 잣나무 숲은 뭉개진 색의 덩어리로 지나간다. 대낮임에도 이미 산엽의 해가 기울기 시작한 탓인지 일광은 비스듬한 각으로 내리고 있다. 열린 차창으로 새들의 갑작스런 울음이 한꺼번에 비집고 들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차가 경사지로 오르자 만조의 바다처럼 만만찮은 수압을 부풀려 올리듯 저수지의 검은 담수가 슥 허리를 펴면 차창으로 드러난다. 높은 산마루들로 에워싸인 탓인지 이미 어둠이 갇힌 것처럼 보였다. 좁혀진 햇살이 저수지의 한쪽 수면 부위에서 눈부시게 끓고 있었는데 그 빛도 차가 좁은 구비길로 각을 틀자 순식간에 나무와 나무 사이로 사라져버린다. 잣나무 숲은 물가에 이르러 잎이 넓은 화렵의 수림으로 바뀐다. 호련 은사시나무들의 각진 잎들이 무리져 나타났다가 더운 지열을 품고 헐떡이는 아카시아 군락으로 획 바뀐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 사이사이 제멋대로 박음질하듯 지나가는 새들의 날카로운 울음이 실려온다. 명수는 갈수록 이 골짜기가 사람을 밀어내고 있구나 했다. 2, 3년에 한 번씩 이런저런 핑계로 겨우 와보는 고향 골짜기지만 올 때마다 그런 기분은 오싹하리만큼 선열했다. 벌써 산엽의 초입에서부터 폐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몇 해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살았었고 지붕 높이와 다를 바 없는 굴뚝 끝으로 잔솔가지 타는 푸른 연기가 아련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폐가는 경운기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인도에서 멀찍이 산그늘 속에 몇 채 더 보였으나 사람들은 종족을 감추었다. 이 고원지대에서 감자 농사로 겨우 삶을 버텨내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명수는 이 무인지경의 산골짜기에 자기 모친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머리가 맑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폐가에 버려진 텃밭을 지나면서 명수는 지금도 뒤안 흙을 파면 알토란 같은 검은 흙감자들이 숨어 있을까 궁금했다. 그 숨겨진 감자를 꺼낼 때마다 자신의 두 손이 검은 흙에 파묻힌 기억이 났다. 호미로 헤집다가 막판에 손가락으로 감자를 쓸어 모을 때 명수는 자신의 10손가락 안에서 빛나던 빛 덩어리들을 보는 듯 했다. 그랬다. 그 검은 부엽토 속에 감자들은 하나같이 투명에 가까운 백색 광으로 눈부셨고 흙을 털어낼수록
밝은 빛가루가 박힌 듯 환했다. 그렇게 땅속 깊이 저장된 감자는 그 골짜기 사람들의 목숨이었다. 어릴 때 그 일용의 양식들을 캐어 집으로 돌아올 때 문득 명수는 자신의 머리 위로 휴황하게 지나가는 석양이랄까. 이 산엽이 이루어내는 서글픈 으스름의 색감 속에서 어쩌면 자신의 생은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 이골 깊은 산의 장막에서 하루하루 흙이나 나뭇잎 속으로 몸이 가라앉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공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속된 집요한 감각이었다. 그 생각은 거의 자신의 피부와 같아서 어느 사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자책으로 귀결시키는 버릇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기억의 연속은 지금도 차를 몰고 고향집 골짜기를 깊게 파고들수록 어떤 공포가 쿵쿵 소리를 내며 검은 망토를 이 숲과 저 숲으로 옮겨 앉는 듯했다. 명수는 가능한 이 저수지 골짜기를 빨리 벗어나고자 했다. 그런데 이상스레 차가 저수지 허리를 겨우 통과했을 뿐인데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는 차의 속도가 더뎠다. 알 수 없는 완강한 힘이 차의 진입을 밀어내는 것만 같았다. 너무 더운 탓인가? 냉방을 다시 할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한다. 길의 경사가 갑자기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각을 세운 탓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길은 금방 끝날 것이다. 산마루에 올라 조금만 방향을 틀면 저수지는 등 뒤로 소리 없이 가라앉고 고향집이 살록의 완만한 경사면 저쪽으로 괴활지가 드러날 터이다. 명수는 개울이 저수지와 처음 닿는 뚝에 차를 잠시 세워 내렸다. 눈 아래로 그렇게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검은 저수지가 드러난다. 이미 어두운 저녁 그늘로 많이 무거워 보이는 물색은 아무런 일렁임도 없다. 그저 배영의 자세로 하늘을 올려다본 채 죽어있는 형상이다. 순간 무엇을 책망하듯 까마귀 울음이 바로 귓전에서 큰 소리로 울렸다. 명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환청처럼 사위의 숲은 고요할 뿐 까마귀가 보이지 않는다. 명수의 귓가로 소름이 칼로 긋듯 순식간에 내린다. 이 무섬증은 명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저 지그시 그 물색을 노려보면서 밀리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노려보고 버틸 수 있는 한 버텨보는 것. 그 튀는 공포의 순간순간을 견뎌보는 것. 바람 한 점 없는 저수지는 어두운 골짜기 아래 갑자기 전체가 거대한 입이 되어 무언가를 말하는 듯 보인다. 물을 가득 머금은 커다란 입. 그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쳤다. 매우 습한 더위가 좁은 한 구덩이 속에 열기로 느껴졌다. 그는 습지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보랏빛 담배 연기가 재단의 연기처럼 가는 곡선을 유지하다가 누군가가 위에서 흡입하듯 수직으로 솟는다. 그 연기 탓인지 저수지 숲에 단단했던 대기가 다소 부드럽게 풀어졌다. 그때 저수지 오른편 안쪽으로부터 두런두런 남자들의 음성이 걸어나왔다. 명수는 다 피운 채 무연히 지고만 있던 담배꽁초를 습한 흙 속에 다져놓고 그 낯선 음성들이 몸으로 드러나는 방향으로 허리를 세워 일어났다. 군청의 측량 기사들인 듯 긴 막대 모양의 계측기와 삼각대 비슷한 측량기구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누가 계시네, 이 산속에? 그들 중 누군가 멀리서부터 말을 건넸다.
수고하십니다. 뭘 측량하시나 봅니다.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명수가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다. 모두 3명이었는데 기사 차림의 남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저물 무렵의 골짜기 저수지에 말쑥한 양복 차림의 명수를 보자 사뭇 놀라는 눈치였다. 바람 쐬러 얘까지 오셨수? 곧 비도 뿌릴 것 같은데요.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40대쯤의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작업 가방을 땅 위로 툭 던지면서 말을 이었다. 아니요, 고향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 차에 내려 저수지 좀 보고 가려고요. 아, 그러슈? 그럼 실컷 보셔야겠어요. 조만간 스물 될 테니. 아시죠? 곧 내년이면 저 아래쪽 새 사력댐에서 다음수 시작하는 거요. 네, 압니다. 아니, 그럼 고향댁이 어디슈? 여길지라 더 올라간다면 집 두어 채 겨우 남아있는데요. 그때 눈금이 그어진 긴 막대자를 들고 있던 가장 젊어 보이는 기사가 명수를 보고 싱긋 웃으며 스몰 보상 신청은 하셨습니까? 이미 다 했던데 신청 기간도 아마 지났을걸요. 명수는 아차 싶었다.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읍 방향으로 산과 산을 연결한 거대한 사력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골짜기까지 스물될 걸 알았음에도 정작 자신의 집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주계획 같은 것을 까맣게 잊고 지낸 것이 자신이 생각해도 참으로 허술했다. 서울 생활은 그런 것인가? 시골 생활의 이런저런 일들은 거짓말처럼 상경하자마자 까맣게 지워지곤 한다. 수용비나 이주비 정도가 턱없이 소략한 탓도 있었겠지만 명수는 여차하면 노모를 서울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나름의 판단 탓인지도 모른다. 흡사 과일로 오려내듯 노모가 버틴 자리만 삽으로 떠서 서울로 옮기는 간단한 절차로 마음먹었기에 토지보상금 따위는 애초부터 척박한 고지대에 가파른 텃밭에 불과한 면적에 불과하여 그는 이주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10여 년 동안 노모가 서너 번 고향의 농작물을 가져다 준답시고 서울 아들 아파트를 다녀가기도 했는데 귀양심하다 노모는 아들의 서울 생활에 분노했다. 이런 데 갇혀 살면 숨막혀 죽는데 한시라도 속히 고향에 내려와 살아야 하구만. 꼭 명심하고 지체 말거라. 노무는 서울의 그 모든 환경에 대해 머리를 저었다. 명수의 좁은 원룸에 어머니는 잠자기 전에는 들어와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주변 나무 벤치나 인근 근린공원에 거의 하루 종일 나가 있었다. 그곳은 그나마 숲이 조성되어 있어 겨우 숨통이 튀는 눈치였다. 여기 골짜기들은 산들이 각이 날카롭고 경사가 급할 뿐 아니라 골과 골 사이가 엄청 깊어요. 그것도 한두 골짜기가 아니고요. 죄다 읍내 큰 댐 쪽으로 깔때기 모양 비집고 드는 지형이라 조그만 물난리가 나도 다 휩쓸고 가버리거든요. 그 수량과 유속이 엄청나서 멋모르고 계곡에 놀러왔던 객지 야영객들이 가차없이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들 중 얼굴이 온통 털로 뒤덮인 작고 통통한 남자가 말했다. 그가 자신의 머리를 짓누르던 화이벌을 벗어 땅바닥에 던진 뒤 무척 더운 듯 기사복 상의 단추를 열어 젖히자 가슴으로 밀생된 채모가 하얀 러닝에 푹 파인 윗 공간으로 다투듯 삐져나왔다. 눈썹조차 짙고 두터워 손에 돌도끼만 들고 있으면 중학교 사회과부도에 소개되어도 무방할 구석기 시대 표본 인류 같았다. 이 저수지도 20년 전에 엄청난 물난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높고 튼실하게 개축한 거 아닌감?
그게 아마 91년 수해였지. 하고 40대가 말을 하자. 아니, 91년에 개축이 된 거고요. 저기 개축 기념비에도 보면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 큰 물난리는 89년 여름이었으니 그로부터 2년 뒤 이 저수지를 개축 복강한 거고요. 털복숭이가 그의 말을 정정해 주었다. 의외로 그는 이 저수지에 대해 박식했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젊은 친구가 개축 기념비 비슷한 비석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음각된 글을 읽어준다. 맞네. 89년에 물난리 났고 91년 개축했네. 하고 흰 이를 가지런히 보이며 이쪽을 향해 크게 웃어 보인다. 그들 기사들은 실무적인 기질 탓인지 모두 쾌활했고 하나하나 검증하는 습성이 자연스러워 명수는 직업이 주는 그들의 활기가 부러웠다. 그러네. 1991년 3월이구먼. 아마 그해 여름이 되기 전에 서둘렀구나. 출수관문이나 제방구지기가 여간 잘 된 공사가 아닌데 아까워. 이 저수지도 수장된다니. 명수는 그들에게 꾸벅 절을 하면서 그럼 수고들 하세요. 그만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다. 그때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혹시 밤골 할머니 댁 자제분이슈? 저 골짜기 위를 돌아 암자 올라가는 초입길에 있는 네, 어머니입니다. 그 남자는 마치 어둠 속에서 없는 불빛이라도 찾는 양 명수 면전으로 그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명수는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듯해서 그 자리에 섰다. 정말이지 큰 물난리였소. 저 비문을 보니 1989년 여름이었구나. 이 마야암 골짜기의 모든 산들이 미친 듯이 물을 쏟아내었으니 몽땅 쓸려 내려갔는데 아마 오뜸 채 시종가지실에 다 대피했을걸. 참된 사람들이 제법 죽었고 읍내는 피해가 더 컸다우. 읍내에 이르러 냇물이 범람했으니 우리 집도 읍내 방앗간 했는데 다들 내려가지 뭔가. 생각도 하기 싫구만. 근데 그쪽은 그때 기억이라도 날런가? 죄송하지만 그때 몇 살이었수? 그때도 여기에 살았어요? 그는 내심 명수의 안색을 탐색하듯 더 다가온다. 물론 명수도 기억한다. 7살이었으나 명수도 그 기억의 잔영이 남아있다. 퍼붓는 폭우 속으로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명수의 집 쪽으로 몰려오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명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7살, 저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 절골 불악은 참 복받았지. 그게 부처님 값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수? 저 산정에 마에 안 보이는가? 그가 가득한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본다. 산정은 밤 그늘에 묵직한 무게로만 눈에 잡힌다. 마해암이 어느 쪽인지 명수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요즘 왜 아무 목소리가 안 들리지? 그 노스님이 기력이 다 되셨나? 아침 저녁으로 벚꽃 두들기는 소리가 늘 들렸었는데. 암튼 그 스님이 아니었다면 자네 골짜기도 죄다 절단났을걸. 그날 오후 서너 시 무렵에 갑자기 노스님이 아니 그땐 좀 중년이었겠네. 갑자기 가가호 두들기며 큰 물이 닥친다고 미친 듯 외치고 다녔지 뭔가. 그날 일기예보에 비는 좀 온다고는 했으나 별말은 없었거든. 근데 그 양반은 아주 큰 물난리가 난다고 마야 말에 엎드린 여러 골짜기 부락들을 뛰어다니며 한바탕 했다네. 스님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처음 뵈서 전부 긴가민가 했다더만. 아주 승복이 흙탕에 다 젖고 찢기도록 뛰어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챙겨 물가에서 멀찍이 떨어진 높은 지대인 우체 최씨제실로 몰아넣었다니깐. 그래서요, 정말 비가 큰 비는 왔나요? 가장 젊은 기사가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다.
저녁부터인가? 하늘이 쪽쪽해지면서 어마무시한 검은 물이 제대로 쏟아졌는데 그 스님 말 믿고 산 위로 대피한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구했구먼. 내가 알기로 그 스님의 공적이 저 비문 어딘가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 말 끝에 젊은 기사가 다시 비문으로 쪼르르 달려간다. 있네요. 마해암 스님의 헌신적인 대피지도와 노력으로. 와, 정말이네. 신기하구만. 그 스님이 그걸 어찌 미리 알았을까요?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뛰어온다. 아마 공덕이 매우 높으시거나 천문에 능하신 분이겠죠. 평생 저 골짜기 암자에 홀로 공부한 학승으로 소문도 났는데 행자 스님 하나 없었다지 아마? 근데요, 이제 이 아랫골이 스물되면 뭐가 되지요? 큰 물이 차오르고 임도랑 들짐승 쏘다니는 풀숲길도 잠기고 사람 하나 없는 산꼭대기 암벽에 달랑 행랑채꼴로 암자 하나 붙어있게 되니 말이죠. 보살도 시주도 끊기면 노스님도 암잘 뜨시겠죠? 이때까지 조용하던 땅딸보 털복숭이가 도구를 챙겨들면서 말을 거들었다. 그 스님도 이제 노쇠하셨으니 내려가시겠지. 보상비라도 톡톡히 챙겨 큰 절로 들어가시든지. 이제 그 연세에 혼자 운막 같은 초암에 더 버티시긴 힘들 테고. 무엇보다도 이 절골에 인적이 끊기잖아. 사람이 없다고. 그들은 도구와 짐가방을 다시 챙겨 들고 명수를 비켜 먼저 길을 내려간다. 명수가 인사를 하고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니 인도 안쪽 조그만 공터에 공무 수행의 흰색 소형 차량이 어슴푸레 보인다. 좀 전만 해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차량이어서 명수는 뭔가 홀린 듯 했다. 마지막 짐을 챙겨든 나이 많은 기사가 명수에게 말했다. 그 마해암 스님과 최시제실이 다 살렸다네. 이쪽 부락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 모두 그 제실에서 이틀 밤 이틀 낮 동안 그 무서운 비를 피했다고. 자네가 그 속에 있었구만. 명수의 얼굴을 날카로운 눈매로 쓱 긋고 간다. 차 엔진음이 걸리고 몇 번 굴러기다가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수는 새삼스럽게 저수지를 둘러본다. 저 저수지도 사라진다. 자신의 집이 수물대는 것보다 저 저수지가 자신보다 더 큰 물의 밑바닥으로 영구히 수장된다는 사실에 명수는 망연했다. 물론 고향에 들를 때마다 이미 수차례 들어온 이야기였으나 3명의 측량기사가 흡사 3명의 사도처럼 저 저수지의 운명을 또렷이 내리에 박아준 듯 명수는 사뭇 소름이 돋았다. 집으로 방향을 다잡아 차를 몰자 경사면의 자목림과 후두둑 후두둑 제멋대로의 억각으로 허공을 꺾는 물새들도 사라진다. 밤은 완연했고 캄캄한 저수지 한구석에서 어떤 한숨 같은 느린 소리가 울림으로 들린다. 순간 멀리 산그늘로 잠겨든 건너편 좁게 조여진 수면 위로 남아있던 빈 무리가 거꾸로 펼쳐진 접이부채의 각도로 쏟아진다. 명수는 그 기이한 장면에 숨이 막혔다. 그쪽에서 흡사 명수를 손짓하는 눈부신 광희가 일어나는 듯 했다. 속도를 올리자 그 빛의 조명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바람이 뒤엉킨 숲소리가 열린 차창으로 쏴 하고 뒤돌아왔다. 어머니는 이미 집마당에 나와 있을 터였다. 명수는 서둘러 차를 몰았다. 물가로 쓸려가듯 융단 모양으로 썩어가는 측백숲 냄새가 지나갔는데 그 축축하고도 물씬한 냄새는 언덕을 가파르게 올라 개활지가 다가올수록 빠르게 말라들면서 소나무 군락의 관솔 냄새로 바뀐다.
지도상엔 율곡으로 표시되는 고향 밤골이다. 살록의 경사면을 꺾어들자 집이 하나 나타났다. 월강댁 할머니가 살던 집인데 이미 폐가다. 집더미처럼 그 폐가는 할 말이 이젠 없다는 듯 묵묵히 길을 비켜준다. 이윽고 가파른 골짜기 초입에 산협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자 노모가 저 끝에 몽당연필처럼 허리를 굽혀 서 있는 게 눈에 든다. 그곳이 명수의 고향집이다. 고향이 왜 그곳에 있는지, 정말 그곳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란 말인가? 명수는 가슴이 탁 막혔다. 자신의 시간, 그 심연의 바닥이 바로 저 곳, 저 위치, 저 마당집이 나의 모든 과거의 시간을 다 잡고 있구나 했다. 그 마당의 정위치에 늙은 노모가 서 있다. 고향집과 함께 속절없이 늙어가는 큰 감나무 그늘 아래 비현실적인 구도로 노모가 서 있다. 이미 밤이었고 명수는 헤드라이트 속에 흡사 자신을 환영하듯 단속적으로 비치는 고향집의 토막난 장면에 코골이가 시큰했다. 차가 회전하자 열린 차창으로 명수는 손을 내밀어 휘저으면서 저 왔어요, 접니다요 하고 소리쳤다. 방기운이 완연했음에도 집 뒤 높은 줄령에 접힌 서쪽 사면으로 끈 노을이 장작불처럼 가는 띠가 되어 비밀스레 타고 있다. 노모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애매한 얼굴로 볼 우물을 우물댄다. 틀니를 하지 않으신 걸까? 주름은 얼굴 중심에서 천지사방 고름 파면서 달리고 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 명수는 쓰렸다. 오래 무릎간 전염 탓으로 노인은 겨우 지팡이에 몸을 버티고 있다. 왜 어디 평상이라도 앉지 않고 늘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 서서 벌서듯 아들을 마중하는지 명수는 못마땅했다. 저 여인네에게 이 지상에선 누가 더 있으랴. 그건 명수도 마찬가지다. 명수는 코골이가 시큰했는데 그건 그리움과는 거리가 멀다. 어찌 보면 맥 빠지고 무의미한 눈물이겠으나 명징하게 말할 수 없는 요컨대 이 세상 끝집에서 마지막 남은 혈육을 일몰에 상봉하는 어떤 뼈저림 비슷한 사무침이었다. 명수는 차에서 내려 노모를 부축하듯 안았다. 자기 가슴에 안긴 한 줌 정도의 노모가 가루로 바스러지면서 사멸하는 듯 했다. 명수는 땅거미가 짙은 고향마당에서 곧 죽어 사라지고 없을 그 언젠가의 시간을 미리 부여잡은 참으로 헛헛한 기분이 들어 작은 억새다발 굴기에 어머니 머리를 더욱 끌어당겨 안았다. 네가 왔구먼. 아들이 왔어. 그 말을 겨우 마치고 노모가 맥없이 무너졌다. 명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해 올렸다. 노모가 와들와들 몸을 떨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듯 갑갑한 입놀림과 함께 짓무른 눈가로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얼굴 주름의 코랑을 잘 찾아들지 못해 이리저리 제멋대로 번지는 바람에 노모의 얼굴은 대번에 눈물바다가 된다. 수년 만에 아들을 만난 겨운 감정 탓인지 노모는 무언가를 부정하듯 머리를 계속 좌우로 도리질 튄다. 그런 노모의 얼굴을 바로잡아주듯 명수는 두 손으로 노모의 얼굴을 꼭 감싸쥐었다. 밤이 깊었다. 높은 고원 탓인지 밤기운은 서늘하고 청량했다. 어디선가 밤새이 무감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집 앞의 숲은 그 자체로 한 무리의 어둠 덩어리다. 그런데 그 드리운 장막은 천지사방 숨을 쉬듯 서늘한 밤 기운에 숭숭 구멍이 뚫린 듯 시원했다. 아마 사녀의 골바람이 낮 동안의 지열에 밀렸다가 밤이 되자 등을 바로 세워 쏟아지나 보다. 별님이 하늘 한쪽 무퉁이에서 한꺼번에 무너질 듯 명멸한다. 아마 그쪽으로만 밤하늘이 구름을 피해 열려있는 모양이다. 높은 산마루들은 어둠 속에 어슴풀에 서로 겨루듯 어깨다짐으로 포개져 있었고 시간이 흐르자 구름이 모조리 벗겨진 듯 자잘한 별빛들이 그 중첩된 비좁은 틈새로 다투듯 쏟아진다.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꿀 별들이다. 명수는 마루에 앉아 우연히 밤하늘을 오랜 시간 올려다본다. 적막한 밤이 이상스레 낮보다 더 생기가 있고 활력이 느껴진다. 아마 낮에 폭염에 혼절했던 모든 생명들이 죄다 일어나 움직이고 깔깔대는 모양이다. 낮의 열기가 세상을 질식시켜 단단히 재갈을 물려 감금했지만 그러나 밤은 달랐다. 적어도 이 골짜기의 밤은 사방이 어둠에 녹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지만 생명이 넘치고 기대에 찬 목표치에 답하듯 서늘한 밤바람까지 더하여 매우 흡족했다. 밤이 다가와 말을 건네고 싶으나 미처 사귄 적이 없어 망설이는 듯 밤 짐승들의 숨소리가 지척에서 만져진다. 집 울타리인 중키의 사철나무 너머로 무성한 음목소조차 조심스레 명수에게 다가오려 조바심 치는 듯 했다. 이런 밤의 대합창을 앞에 두자 명수는 비로소 귀가를 실감한다. 어떤 채워지지 않는 비애의 시간이 성큼 자신 앞에 다가와 다정히 밥상이라도 마주하고 앉은 듯한 충만된 슬픔이 그를 사무치게 했다. 그것은 고향이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이 밤의 세계가 바로 고향이었다. 나뭇잎들이 썩어 지친 듯 땅을 뒤덮고 있는 숲의 바닥. 흐르는 개울의 투명한 물거품들. 와류처럼 불어내리는 골짜기의 바람. 무너진 폐가. 키 높은 억새밭. 자신들의 도굴기를 부산하게 마실 다니는 어린 네발 짐승들. 또다시 원근을 짐작하기 어려운 새소리까지 느닷없이 들린다. 그 새소리는 사철나무 울타리 뒤편에 어두운 공터 같기도 했고 멀리는 골짜기 아래 밤 저수지 쪽 소리이기도 했는데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산바람이 북서편 산록에서부터 엄청난 계류 소리를 내면서 쏴 하고 한층 거세게 쏟아진다. 집에 왔구나, 고향에. 노무가 홀로 살고 있는 이 골, 깊은 고향. 명수는 아득해졌다. 순간 서울에서도 고향에서도 자기 삶은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닌가 자문했다. 서울이라는 그 단어, 그 세계 역시 명수 자신의 시간은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혼자 마트에 다니고 차를 몰고 출근하고 지하철 환승역 모텔쯤에서 낯선 여자를 만나 섹스하고 헤어지는 명수라는 외피만 둘러쓴 어떤 낯선 인간 하나가 서울에서 그러고 다닐 뿐인 고향을 버리고 도망치듯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곳의 일터에서 생을 엮는 그는 조종당하는 수많은 서울의 인조인간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다. 언젠가 TV에서 캐나다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산을 펼쳐든 긴 겨울 외투 차림의 남자를 그는 기억했다.
놀랍게도 그 연기자의 머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목 부분이 횡으로 잘려 머리가 달아나고 없었다. 정말 어깨 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목 부분은 열려 캄캄한 허공이었고 그 위로는 그저 대기에 속하는 무대의 공간이 자리했다. 머리 없는 사내가 우산을 펼쳐들고 밤거리를 이리저리 산보 다니는 그 기괴한 장면에서 명수는 그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대의 두 다리는 인간의 보폭으로 정확히 이리저리 다녔다. 검은 우산을 쓴 채. 고향집 마당에 나앉으면 그 안온한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객기가 된 심정이었다. 이미 서울에서 죽어 껍질만 남은 시신이 고향 마당 밤의 평상에 앉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연하도록 시린 고향의 밤은 그 자체가 전부였을 뿐 더 이상 그 무엇은 아니었다. 기묘한 이도 공간이다. 그의 모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고향. 그래서인지 명수는 늘 고향에 와서도 도망치듯 서울로 다시 황망스레 떠났다. 때로는 단 하룻밤만 자고 가버린 적도 있었다. 모치는 갈수록 귀가 어두운 탓인지 주고받는 말에도 명수는 지쳤다. 그래도 모치는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다. 노모는 띄엄띄엄 눈앞에 아들이 어슴푸레 보이는 이상 뭔가 말소리를 내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노쇠한 입이 토해내는 신음의 다름 아니었다. 누가 보면 깊은 산골 오막살이 집에서 노모와 30대 아들 둘이서 도란도란 밤새워 정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리라. 텅 빈 시골방의 어둑한 그늘, 행랑처럼 붙은 부엌엔 잔솔가지 태운 잿가루가 추운 겨울 손트임처럼 덕지덕지 말라붙은 도벽, 나방들이 백열등의 날개를 태우며 낙하하는 밤, 금이 쩍쩍 갈라진 자신의 비닐 장판 방에서 명수는 필사적으로 잠들려 했다. 시골 고향밤의 무게 탓인지 명수는 두 눈을 뜬 채 질식한다. 내일 묘에 가자. 비가 오지 않으면 말다. 니는 찾을 수 있을 거구만. 그의 방문 밖에서 노모 말소리가 의외로 또렷이 들렸다. 그랬다. 어머니가 명수에게 고향집으로 오게 한 그 전화의 주된 내용이 그러했다. 그녀는 전화로 남편의 묘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명수는 이럴 때 어머니의 속마음이 궁금했다. 아버지 묘는 주변 다른 묘들과 착각할 만한 지형이 아니었다. 더구나 아버지 묘 아래 10걸음도 안 된 거리에 형 무덤이 하나 더 있을 뿐이다. 잡초가 너무 우거진 탓이라고 노모는 말했었다. 물론 잡초란 천지사방 땅을 잡아먹어서 소록길 정도는 금방 잠식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아버지 묘는 비록 산속이긴 하나 올라가면 거의 개알지나 다름 아니다. 아마 어머니가 애초부터 그 경사진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잘못된 길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해 망연자실했으리라. 아니면 이미 노인성 관절염으로 요절난 두 무릎으로는 어디든 길을 헤쳐가기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사정은 내일 산소를 찾아 나서면 자연 밝혀질 터이다. 그런 생각의 끝자락에서 명수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해볼 요량으로 명수는 노모와 함께 아침 일찍 아버지 묘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여름에는 어느새 떠올라 골짜기 구석구석 빗질을 하듯 일광이 고르게 퍼지고 있었다. 차 시동을 걸 때 사내리깨로 번지던 햇살이 불악을 벗어나자 마을 아래 계곡의 하단부까지 들어차 있다. 아버지 시신은 인적군에 있는 선산으로 가지 못했다. 문중에서는 아버지가 자살한 사람이므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결정을 통보했었다. 그건 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형은 비록 사고사였으나 혼인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아이였으므로 선산으로 가지 못했다. 형은 그때 25 나이였었다. 더구나 문중에서는 묘비 따위도 있을 수 없다 하여 노모가 격노했던 기억이 어린 명수에게도 남아있다. 그 노여움으로 노모는 시댁 문중과 발걸음을 끊었다. 언젠가 명수가 잘 아는 집안 어르신을 읍내 고등학교에서 집으로 하교할 때 우연히 버스 차부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어른이 명수에게 너희 애미가 모든 사람을 잡아먹었다. 에린니는 잘못이 없겠지만 우리는 정필수와 네 형을 잃었다 하고 말했다. 명수는 그가 왜 너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바로 성함을 말하는지 의아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길을 가다가도 자기를 먼발치서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명수가 지나갈 때까지 침묵으로 고개를 꼬면서까지 쏘아봤다. 그가 읍내를 떠나 서울의 대학으로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이상한 응시와 관찰의 시선에서 명수는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명수는 숨을 크게 내쉬고 먼 곳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그들 곁을 벗어났다. 명수는 죽어라고 학업에 매달렸고 그 면이 처음 배출한 서울 명문대 합격생이 되자 학교는 물론 마을과 면, 읍에서까지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었는데 명수는 그 현수막이 채 철거도 되기 전에 고향을 버렸다. 형을 죽인 동생에서 읍의 자랑거리로 급변한 그곳 시선과 기억으로부터 그는 다행히 탈출의 티켓을 쥐었다. 노모는 지팡이에 의지했으나 이미 고질이 된 관절염 탓인지 차에서 내려 무더운 초입의 소록길에서부터 거의 명수가 끌어안듯 부축해야만 했다. 그 좁은 길이 갑자기 가파른 경사를 보이는 바람에 명수는 등을 내어 어머니를 업었다. 노모가 그의 등에 실리자마자 하고 명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노모가 너무 가벼웠다. 노모는 명수의 등을 떼밀면서 한사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다고 보등댔지만 조금만 참으면 경사의 정도가 거의 평지로 낮아지므로 명수는 노모의 허전한 여인 엉덩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받쳐 길을 올라갔다. 아침의 서늘한 기운이 밤낸 숲길에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길은 오를수록 말이 아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 눈앞 소록길은 금방 키높은 잡초로 파묻혔고 이리저리 길 없이 우회하다 보니 왠지 아버지 묘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방향조차 아득해진다. 이번 절기의 강수가 약한 탓인지 잡초들은 가을 억새처럼 그 끝 부분들이 누렇게 타 들어가 있었는데 이미 명수의 허리깨까지 치고 올라 길을 열어간다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아직도 산소는 먼데 그 초입에서부터 산역의 노고가 보통을 넘는다. 얘야, 날 내려다오. 애민 그냥 니디를 따라가면 되니 제발 내려다오. 노인은 명수의 어깨를 도들겼다. 명수는 어머니를 내려놓는다. 그제서야 명수는 자신의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 있음을 알았다.
명수는 작업 가방을 무기 삼아 가방끈을 휘두르며 잡초를 헤쳐 올라갔다. 할멈은 한 손에 쥐인 지팡이보다 나머지 손에 휘어잡힌 잡초에 더 몸의 중심을 맡기는 눈치다. 이윽고 태양광이 보란 듯 찬란하게 퍼진다. 그 바람에 아침의 서늘한 기운은 대번에 데워졌고 빛의 열기보다 잡초 줄기 사이사이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열에 명수는 숨이 턱턱 막힌다. 벌써 서울내기 약골이 다 되어버린 걸까? 신기하게도 노모는 그런 아들에 비해서 아직은 숨길이 고른 듯 보인다. 좀 더 신새벽에 집을 나서야 했었구나 하고 명수는 자책한다. 어쩌면 노모까지 나선 아버지 묘 찾기에서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났다.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만 마을 초당 어른에게 벌초를 의뢰했던 자신의 무심함에 그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힘든 길을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셨다가 헤매신 것일까? 묘가 안 보인다는 말은 이미 그 묘가 있음직한 지점까지 갔다는 말이 아닌가. 노모 혼자서 그런 관절의 무릎으로 이 여름철에 왜 아버지 묘를 찾아 나설 생각을 하셨을까? 부친 기일은 동지딸이었으므로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마침내 한없이 안기는 잡초를 헤쳐 산 허리를 돌자 눈에 익은 아카시아 군락이 보인다. 그 아카시아 숲만 찾으면 아버지 묘소다. 그런데 그 숲은 지근해 빤히 보였으나 좀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어디선가 시원찮게 흐르는 물소리 비슷한 게 들린다. 아버지 묘소 주변엔 개울이 없는데 환청인가? 아니면 더위에 지쳐 풀벌레 소리에도 정신이 아득한 걸까? 노무를 돌아보던 명수는 그때서야 버뜩 정신이 들어 수통마개를 풀어 서둘러 노모의 입에 대어준다. 다 낡고 메마른 천조각 2개가 입술이랍시고 붙어있다. 노모는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아들이 먼저 마시도록 고집 부린다. 명수는 어머니의 고집을 익히 아는 바라 몇 모금 서둘러 마신 뒤 노모에게 수통을 넘겼다. 그녀는 입을 대는 신용만 하다가 아들에게 되돌려준다. 늘 그랬다. 명수의 눈에 노모는 흡사 자신은 존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했다. 바람과 빗물과 햇볕만으로도 살아 버티듯 도무지 뭘 먹고 마시고 사는지 알 수 없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먼지와 같아서 한순간 사라져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존재했고 아직 살아있다. 혼탁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텅 빈 시선과 끝없이 양보를 우물대며 건네는 그 무수한 무건의 대화를 그녀는 보내고 있다. 명수는 그런 노모가 불가해했다. 다 왔대. 니니까 찾았다 아이가. 인자 나는 애림도 없다. 니한테 이 고생 시켜서 많이 미안타마. 마침내 아카시아 숲에 다다랐다. 그 숲 아래 아버지와 형의 묘가 보여야 하는데 얼핏 보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잡초가 뒤덮고 있다. 잘못 찾아든 건가? 한순간 명수는 당황했다. 인근의 또 다른 아카시아 군락에 착오로 당도한 걸까 해서 명수는 숲 그늘 초입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구르다시피 숲 아래쪽 묘 방향으로 내려가 본다. 다행히 두 부자의 묘가 봉분의 키만큼 잡초가 더 우짜란 흉한꼴로 나타난다. 뜨거운 지열을 한가득 품은 풀들을 헤치고 묘비를 보니 아버지 묘가 맞다. 무더미로 솟구친 잡초들은 이상스레 주변의 잡초들보다
더 우악스러웠고 그 생명력이 사악하기조차 했다. 이때까지 그나마 아버지 묘소를 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음은 동지딸 기일에 즈음했기 때문이고 그때는 잡초가 이미 말라 삭정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기일의 보름 전쯤에 초당 노인에게 벌초를 요청했으므로 명수가 올 적에 아버지와 형의 묘는 말끔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야 명수는 길이 있는 그 달을 제외하곤 늘 아버지와 형의 묘가 거의 참담한 실묘 상태임을 뼈저리게 알았다. 어머니를 아카시아 숲에 쉬게 한 뒤 명수는 작업 가방에 챙겨온 낫을 밭투 지고 봉분이로 자란 잡초를 견딜 수 없는 사나운 감정으로 쳐내기 시작했다. 노문을 원숭이 마냥 빨갛게 익은 자신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연신 훔치면서 찌물러진 눈으로 아들의 작업을 내려다본다. 아버지의 봉분을 이제 겨우 형체가 보일 정도로 벌초했을 뿐인데도 땀이 비오듯 했다. 20여 걸음 아래에 있는 형의 봉분까지 벌초한 뒤 명수는 숲으로 올라갔다. 노모가 서둘러 물을 챙겨준다. 명수는 도구 가방에서 언뜻 우산을 보고 왜 아직 이걸 펴지 않았을까 하는 언짢은 표정으로 노모의 손에 펼쳐 쥐어준다. 그 우산 그늘조차 노인은 아들 쪽으로 성큼 넘겨준다. 이래서는 저라도 못 찾겠네요. 이젠 절대 혼자선 산행 나서지 마세요. 명수는 물을 몇 모금 삼키고 노인의 입에다가 부어준다. 우산을 진 노모의 상체가 가늘게 떨렸고 거북처럼 주름투성이의 목줄기 내부로 음수대는 물 흐름 소리가 의외로 소란하다. 내사 그때 이습도 못 보고 돌아갔다 아이가. 당최 이습도 못 찾았으니 말 다 했지. 노모는 참ut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녀로서는 가족이 지금 한자리에 모두 상봉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다. 의외로 부친의 묘소는 오르고 보니 풍광이 괜찮았다. 산등성이들이 서편으로 몰려 있어 나머지 트인 쪽으로 멀리 면 소재지가 아득하나마 눈에 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따금 생각난 듯 불어오는 바람이 꽤 시원했고 아카시아 군락의 무성한 잎사귀들이 쏴 파도치듯 바람을 식혀 몰아주기도 한다. 여긴 이제 자주 벌초해야겠네요. 진작 제가 사람을 들여 1년에 서너 번은 벌초를 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서 혼자 집에 노는데 쉬엄쉬엄 다니면서 풀을 뜯으면 된다 아이가. 니 그런 걱정 말거라. 이번 더위 잡초들이 사나운 탓에 네가 못 찾아 그렇지. 묘만 금방 찾아지면 이건 일도 아니다. 아니요. 초등어른도 이젠 힘이 붙일 거고요. 농협이 벌초를 대행해주는 업무도 보거든요. 사실 명수는 자신이 벌초를 실제 해본 기억이 없었다. 특히 서울로 이주한 이후,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하고부터 벌초를 쏟놓은 지는 10여 년도 지난 일이다. 그런 방학 때조차 거의 귀향하지 않았다. 기항에서 할 일이라곤 도통 없으니 차라리 서울의 적소 같은 자취방에 뒹구는 것이 더 나았다. 가끔 피치 못해 방학에 귀향해도 이미 계절적으로 한여름이나 겨울은 벌초 시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명수는 10여 년이 지나서야 아버지 묘에 낯질을 하는 자신이 잘못되어도 뭔가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동안 다 늙은 어머니 혼자 사시사철 신압으로 두 사람의 묘를 나름 건사해왔는지다. 그러나 이젠 어머니의 소리 없는 산역도 대책이 절실했다.
지금 온몸으로 땀을 쏟아 벌초를 했건만 두 부자의 무덤 봉우리만 겨우 드러내게 했을 뿐 묘소 주변은 아직 참담하다. 명수는 그 소리 없는 여름 잡초의 창골에 눈이 다 시렸다. 순간 명수는 이 무지막지한 벌초 노역이 싫다기보다 어쩐지 자기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별개의 작업임을 깨달았다. 괜한 간섭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기이한 감정에 명수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명수가 보기에 지금 눈알에 들어누운 두 부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심지어 잡초 속에서 고이 지내는 두 사람을 괜히 핀셋으로 집어올린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어 명수는 침침해지는 자신의 두 눈을 목에 걸친 타올로 마구 비볐다. 소리 없는 이 뜨거운 적요 속에서 명수는 점점 속이 뒤틀린다. 어떻게 하든 예의 그 비난의 시선은 이 무덤터에도 가득한 듯 했다. 명수는 기분이 점점 나빠져 그런 악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가슴 한편으로는 버티듯 굳이 회복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다. 그 삭도 솔 찬을 텐데 큰 길에서도 상구 올라와야 하고 그 길도 풀떼기에 묶어 있으니 어쩌면 좋노. 순간 명수는 그렇게 말하는 노모에게 적의를 느꼈다. 목덜미가 삽시간에 차가워졌다. 그는 팔순에 가까운 어머니의 말이 의외로 논리적이어서 분노했다. 사실 올라오는 이 먼 경사로까지 그 누가 이 엄청난 풀들을 제거하면서까지 올라와 벌저할까 하니 노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명수는 노모의 얼굴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노모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어슷하게 피하면서 땀에 늪이 되어버린 짓무른 두 눈을 연신 수건으로 훔치고 있다. 명수는 자신이 이때까지 노모를 안이하게 대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의외로 말짱했고 아들이 던지는 말에 아들 이상의 빠른 셈법과 해전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막막한 지열 더위 위에 놓여 있어도 노모는 사력을 다해 정신의 각을 세우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자 명수의 저기는 분노로 변질되었다. 명수는 그런 노모를 밀어내듯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망주석이라도 세워야 하겠네요. 누가 어떤 자가 벌초를 하든 찾기라도 쉬워야죠. 어머니조차 이젠 벌건 대낮에도 못 찾을 지경 아닙니까? 나도 자신이 없고요. 잡초가 이 정도라면 어림도 없다고요. 망주석? 그건 돈이 더 들 거 아이가. 이 아카시아 숲만 찾아줘도 수월한데 산주가 다른 유실목 심는다고 이 아카시아 숲을 쳐내기라도 한다면 뭘 보고 찾아오겠어요. 에이그 얘야 그러지 말거라. 네가 객지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피고 벌초하려고. 내사 죽고 남은 그냥 불살라 저 아래 저수지에 버리든가 하고 저 부자는 판에서 어디 정가라 납골당해 넣어보면 안 되나. 에이구 저기 네 형은 니를 살리려고 지가 가버리고 저 양반은 네 형 따라 가버렸으니 내 삼아 저 무덤 둘보이 아무 말도 안 나온다 아이가. 명수는 회 고개를 돌려 노모를 바라본다. 한 번도 그런 넋두리를 명수 면전에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모의 표정은 언젠가 명수가 인터넷으로 우연히 본 거대한 해일로 다가오는 중동 사막 지방의 모래 폭풍을 그냥 우연히 마주하는 원주민들의 얼굴과 같아서 명수는 가슴이 탁 하고 막혔다. 명수 역시 할 말이 없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명수는 친형을 잡아먹은 동생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노모가 죽은 뒤 자신이 이 산골 묘소의 사녀꾼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냥 망주석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의 말에 노모는 그걸 콕 집어 그녀의 유언을 던진 것이다. 네가 죽은 저 사람들 땜시 괜한 고생이다. 정말로 내 죽거든 태우고 남은 잿가루는 저 아래 저수지에 뿌리면 된다 아이가. 야야, 꼭 명심하거라.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계속 벌초시키겠노. 저 부자도 낙골당에 나란히 넣거라마. 먼 사마롯개로 짙은 그늘이 갑자기 내려왔는데 순간 천지간을 백색강으로 가득 채운 둔중한 내성이 과르릉 발 아래를 올렸다. 그 소리를 신호로 약속한 것처럼 검은 구름들이 대번에 무너지듯 밀려왔다. 명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노모를 부축해 길을 내려간다. 숲이 사납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가운데 줄기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산발한 가지와 무성한 잎들만 기이하게 한쪽으로 사납게 쏠리면서 바람을 타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괴울물 소리가 또 들린다. 개울이 있을 턱이 없는데 그때 노친이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아, 수야, 섞어라. 폐암이다. 명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디고 넘어질 뻔했다. 바위무더기 사이로 몸통이 제법 굵은 독사 한 마리가 긴 허리를 말면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명수는 대뜬 돌을 찾아 들고 그 녹색 뱀을 향해 찍듯이 내던진다. 죽이지 말거라. 노모가 명수의 팔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돌은 그 바람에 빗나갔다. 독사는 흡사 전류에 감전된 듯 순식간에 일직선으로 몸에 모든 힘을 모아 둥기듯 날아올랐는데 그 응축된 지나친 힘 탓인지 건너편 돌부리에 날아가 부딪혀 바로 몸을 또르르 말아 굴러갔다. 목마른 잡초들의 서걱임, 우르르 달려드는 빗방울, 잦아드는 매미의 울음소리들이 그의 좁은 귀 속으로 악다구니처럼 밀려든다. 생명인기라. 이 시상에 나온 생명은 해침은 못 쓴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항하듯 명수는 두 번째 돌을 집어들어 사람 쪽으로는 모독에 위협하듯 독사 부근으로 던졌다. 그 돌은 명수와 독사 중간쯤에서 땅바닥 위로 잘게 쪼개졌다. 뱀은 다시 재주를 부리듯 획하고 건너편 너덜지대로 몸을 날렸는데 착지와 함께 거짓말처럼 종적을 감추었다. 네 죄짓고 싶나? 저절로 생기는 건 없다. 다 우주 만물의 뜻인기라. 뱀 한 마리 아니라 지렁이 한 마리라도 함부로 지기면 안 된다. 어찌 생겨나든 말다. 노모가 명수의 허리춤을 사나운 노기로 우악스레 잡아당겨 자신의 몸을 세웠다. 그리고는 다리를 절면서 길을 앞서 재촉했다. 명수는 그날 오후 빗길이었으나 차를 몰아 읍내로 갔다. 좁은 곡각의 시골길에 폭우가 내려 읍내까지 거의 1시간이나 걸렸다. 산을 내려갈수록 골짜기의 뭉게구름은 연막처럼 읍내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었다. 비는 읍내에 이르러 더 이상 윈도우 브러시를 작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나 산 위에서보다 습기가 심했고 밤으로 바로 접속되려는 조짐으로 벌써 어두워졌다. 석재상은 읍내 초입에 있다. 이 군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석재상일 뿐 아니라 명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기에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외양도 거의 그대로다.
길가에 키 큰 견본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주변에 접대한 재료석들이 흩어졌거나 몇 군데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이 읍이 나날이 번창했다면 이런 석재상은 더 외곽으로 물러나 앉을 게 뻔했는데 적어도 이 읍에서는 군민이 급속히 줄어들어 그런 일은 없어 보인다. 석재상 넓은 마당의 돌들은 흡사 선사시대의 거석 유적지 마냥 빗물 들이우는 차창 속으로 비감스레 나타났다. 석재상 마당에 주차하고 내릴 때 갑자기 비가 후두둑 다시 거세졌다. 머리를 들어보니 까맣게 뭉쳐진 먹구름대가 검은 화산재 마냥 상공을 지나간다. 명수는 우산을 펼치는 대신 마당을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가로질러 사무실로 뛰어갔다. 사무실인 듯 했으나 들어서자 작업실과 다름없어 보여 순간 명수는 당황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가공 중인 오석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디선가 돌을 조탁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회전 송곳이 돌에 뼈를 쪼는 소리. 그러다가 잠시 그 소음이 사라진다.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명수는 누구 안 계십니까? 하고 크게 외쳤는데 그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그 따르르르 하는 조타금이 사무실에 가득 찬다. 명수는 그 소리의 행방을 찾아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예상대로 사무실은 공장 작업장과 구분 없이 기역자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 젊은 청년 하나가 등을 보인 채 작업 중이다. 다가가 보자 향로석 정도 크기의 조그만 오석 돌판에 전동 송곳으로 무슨 글들을 새기고 있다. 한쪽 사무용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는 행서체에 가까운 서체들이 세로로 늘어져 글자 하나하나 전동 송곳과 협응하면서 움직이는 장면이 명수 눈에 들어왔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직접 망치와 정으로 돌에 글을 새기던 석수장이는 더 이상 없나 보다. 본능인지 청년이 휑 몸을 돌려 명수를 바라본다. 갓 스물이 되었을까. 해맑은 얼굴이 명수를 향해 대책 없는 미소를 지었는데 이상하게 그 무방비의 맑은 선의가 애잔해 보였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 나이에 자기도 저런 표정이었을까? 20살의 명수는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 되돌아온 어떤 고통 끝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하는 뒤바뀐 생각에 명수는 그 청년의 표정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읍내 사람이 아닌가 할 만큼 청년은 표준어로 싹싹했다. 아, 죄송합니다. 주문받은 글이 있어서요. 돌 주문하시게요? 네, 뭔가 주문하려고요.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계세요. 아버지 지금 방에 계시니 바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저쪽 자리에 좀 계시겠어요? 명수는 청년이 가리킨 입구 쪽 사무실 소파로 되돌아 나왔다. 청년이 여러 종류의 차를 권했으므로 명수는 아무래도 좋다고 했다. 사무실 밖으로는 정말이지 한낮에서 밤이 바로 당겨온 듯 캄캄했다. 명수는 청년이 가져다 준 종이컵 녹차를 홀짝이면서 사무실인지 공장인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화강암 덩어리들이 이상하게 개울이나 사냐에 굴러다니는 돌과는 달라 보였다. 왜 그런지 하나같이 침묵 속에 많은 사연을 품은 모습이어서 명수는 마음이 불편했다. 워낙 이런 시골 석대상의 돌이란 공덕비보다 죽음과 관련된 용도로 다듬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미 그런 자세로 석재들 모두 마음을 여며 서 있는 듯 보였다.
특히 새까만 우석을 쳐다보면 죽음의 그늘이 완연했다. 명수는 귓가로 소름이 쫙 돋았다. 이미 인간의 죽음이 그 돌들에 내려앉아 있을 뿐 아니라 예견되는 불길의 개까지 숨을 고르고 대기하고 있음을 명수는 보았다. 그 놀라운 기운은 석재상 마당에 들었을 때부터 부지불식간에 명수에게 엄습해왔던 기운이었는데 여기저기로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비스듬히 기대어 있든 간에 이곳의 모든 돌들은 곧 찾아올 망자의 혼에 다 있었다. 순간 옛 사진관에 마그네슘 조명등이 터지듯 갑자기 번개가 실내를 하얗게 각인하면서 번쩍였다. 천둥 소리는 한참 뒤 마지못해 그 답을 알려준다는 듯 둔중한 깊은 소리로 따라온다. 청년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구부정한 몸이어서 이미 여든이 지난 분이 아닌가 할 만큼 노쇠해 보였다. 명수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자 음성과 눈빛은 전혀 그러하지 않아 명수는 속으로 뜨끔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젊은이 못지않게 쾌활했고 무엇보다 두 눈빛이 형형했다. 매사에 흥미와 호기심을 담고 있는 눈이다. 어디 이 읍내 분이신겨? 그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명수가 손을 주자 마음에 든 장난감을 잡은 듯 마주치고 자리에 명수를 끌어앉힌다. 청년과 노인은 누가 봐도 매우 닮아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해맑은 것까지 닮았다. 노인의 얼굴에 주름만 제거하면 바로 아들의 얼굴이었다. 명수는 이 부자의 피해 나눔에 눈이 시렸다. 마에암 골짜기 사람인데 망주석 2개가 필요하다고 명수는 말했다. 그러자 어디에 쓸 망부석인지를 노인이 공손하게 되물었다. 명수는 아버지와 형의 묘가 나란히 있는데 너무 성물이 없고 허전해 지금이라도 세우고 싶다 했다. 그러자 노인이 놀란 얼굴을 애써 무화시키듯 한동안 말없이 명수를 바라보았다. 아니 말이 목에 걸리기라도 한 듯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두 눈은 긴가민가 하는 미세한 흔들림에 파르르 떨리고 있다. 그럼 자네가 서울대학에 입학했던 그 학생이란 말까? 노인이 감격해한다. 아메, 아버님이? 그래, 정씨였지. 마야암 절골조수지에서 그만 세상을 베린. 형이 그런 상을 당하고 달보쯤 지났던가? 그랬지? 아이고, 내가 이런 말 자네에게 해도 되는감? 네, 괜찮습니다. 명수는 이미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다. 예상을 못했다. 이런 대화가 시작되리라고는.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그 일들은 명수만의 기억이 아닌 모양이다. 불악과 마을 전체의 기억이었고 더구나 읍민 전체의 을씨년스러운 기억이라면 그것으로 이미 명수의 손을 떠난 일이다. 자넨 어려서 기억을 못할라나? 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감. 세상에, 자네가 우리 집에 오다니. 명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충분히 짐작되는 이야기였다. 망각 속에 감금시킨, 감히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망자들의 이야기였다. 고개를 숙이자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이 무거워져 눈물을 흘렸다. 정하듯 고개를 쳐들어 사무실 천정에 어느 지점을 늘어보자 다행히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명수는 멍한 표정으로 노인을 다시 응시한다. 그런데 노인은 보이지 않고 명수의 내리로 그날
중학교 2학년 14살 소년인 명수가 저수지 방죽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형에게 손짓하고 있다. 여름의 끝자락 어느 오후였고 더위의 잔열이 저수지 주변 숲을 훈증하듯 독한 안개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초점을 잡자 또렷이 다가온다. 짓눌렀던 과거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